동남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욕심을 저희가 짚어보고 있는데요. 1대1로 사업을 보고 있는데 중국이 가장 많이 관심 쏘는 게 철도를 놓는 거더라고요. 일단 궁금합니다. 예전에 일제식민지 시대 때 우리나라에 서로 철도를 놓으려 했던 그런 생각도 나고 그러긴 하는데 중국이 동남아에 그렇게 철도 라인을 까는 데 집중하는 이유부터 일단 여쭤보고 싶어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세 가지요. 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광물. 네. 핵심 이제 광물들을 주고받으려면 이 운송 비용을 줄이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그거를 위한 전략을 일단 1차적으로 짜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은 재생에너지 얘기를 크게 안 하고 네. 있는데 재생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비즈니스를 하려면 되게 재밌게도 이 화석연료가 없이는 재생에너지를 못 만듭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재생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이 패널을 만든다든지 이 소재를 채굴해서 재련할 때 이걸 재련하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재련하기 위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지금 구현할 수 있는 그렇게 큰 캐파가 아직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떼서 네. 지금은 재생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 이러한 아직은 중간 과도기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에 첫 번째 포인트랑 연결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광물이 이 화석연료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라오스 같은 국가나 캄보디아는 이 석탄을 가지고 오는 비중이 꽤 돼요. 그러니까 중국이 제가 계속해서 에너지 안보 많이 말씀드렸는데 에너지 안보에 화석연료가 비중이 꽤 큽니다. 화석연료가 있어야 재생에너지를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지금 지도가 잠깐 나오고 있는데 보면 저 철도를 통해서 라오스에 석탄이 들어오는군요. 그러니까. 네, 석탄도 들어오고 사실 다양한 광물들이 꽤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식민지화라고 하면 좀 더 나간 걸 수 있지만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고 주요한 이 핵심 뭐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광물이든지 뭐 문화재든 여러 가지를 가지고 가는 수단으로 활용한 거잖아요. 네. 대단히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한 건 당연히 아닐 테고, 네. 그러니까 그러한 수단으로 중국도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철도에 많이 집중을 하시는데 중국이 이 지하랑 해저 케이블도 상당히 많이 연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가져다 재생에너지를 만들어서 이 재생에너지 같은 이 배터리나 이러한 전기를 활용한 재생에너지들은 사실 이 철도로 운송을 못하죠. 네. 케이블로 운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석연료를 가져와서 재생에너지를 만들고 캐파를 늘려서 재생에너지를 나중에 수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그림이 1대1로에서 중요한 메인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 얼핏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중국이 뭐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네들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1대1로를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금 저희가 라오스 철도를 봤습니다. 그럼 라오스는 실제로 이렇게 철도가 뚫리고 나서 그러니까 중국의 1대1로의 어떻게 보면 상징처럼 됐는데 옆에 붙어 있기도 하고요. 경제가 좀 나아졌는지도 궁금합니다. 당장은 좋아졌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중국도 당장의 이익을 크게 누리고 있는가는 좀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잠깐 헷갈리는데 중국 부채 문제를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지난번에 나왔을 때 중국이 부채 문제가 최근에 좀 부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지방정부 산하에 있는 국유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제때 만기에 상환하지 못했던 이슈가 있거든요. 그게 어디냐면요. 그 지방정부가 운남성 쿤민시입니다. 쿤밍이나 라오스가 지금 철도가 연결된 거고 여기가 사실 상당히 많은 인프라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채권을 막 발행을 했었는데요. 네. 제때 상환을 못하고 있는 이런 이슈들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상당한 부담을 지고 하고 있고 아직까지 굉장한 이익을 여기서 얻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중국도. 라오스도 왔다 갔다 하는 물동량 자체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는 한데요. 아직까지는 운송 비용을 조금씩 줄이는 거 이외에 굉장히 큰 베네핏을 서로 누리고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쪽에 그 부채 문제가 불거진 게 과도한 인프라 투자의 이유들도 있겠군요, 보면. 네, 그 영향도 여파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라오스 얘기를 해봤는데 캄보디아는 어떻습니까? 캄보디아 얘기도 참 많이 나오는데 캄보디아의 고속도로, 공항, 항구 발전소 중국이 유독 캄보디아에 많이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캄보디아도 뭐 비슷합니다. 여기도 광물을 많이 쥐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여기는 인건비가 낮다 보니까 염가로 이걸 채굴해서 가져올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거고요. 이런 아세안 국가들을 접근하는 방식은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광물들을 좀 더 염가로 안정적으로 공급 계약 체결을 10년에서 20년 정도로 이렇게 장기로 체결하는 방향들을 설정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가격의 변동성도 낮출 수 있죠.
그러면서 안정적으로 광물들을 들여와서 중국이 하고자 하는 재생에너지 확보에도 중요한 이점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큰 그림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철도를 놓는 그런 돈 그런 거는 어디서 조달이 되는 거죠? 주로 중국에서 시드머니를 공급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1대1로는 아시다시피 AIIB라고 해서 이 아시아 인프라스트럭처 뱅크에서 이 자금을 조달을 모집을 하는데 이 가입 국가가 150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국가들이 출자한 자금들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하지만 당연히 중국이 출자한 자금이 가장 많고 여기에서 들어간 자금들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기업들도 여기서 투자하는 자금이 추가로 애드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승수 효과가 생기는 건데 이게 기업들이 투자하면서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 여기서 고용을 또 창출하고 사실상 사업을 외부로 확장하는 효과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실제로 외부 프로젝트가 내부 프로젝트를 조금 더 상회해서 올라가는 그림이 앞으로 더 강화될 거다라는 어떤 전망치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국이 돈을 빌려줬는데 그 부채가 부담스러워서 어려워진 나라도 있다. 뭐 이제 스리랑카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런 부작용은 없나 싶어요. 다른 동남아 국가들은. 일부 있기는 한데요. 이게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림인 거죠. 어쨌든 종속되게 하는 거고 네. 경제적으로 그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마침 경제 자유살롱인데 그들은 자유를 영위하지 네. 못하는 거니까요. 네. 그런 관점에서는 사실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과 더 결합되는 이 결속에 더 강화되는 기반을 중국이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뭐 바짝 붙어 있는 두 나라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그 외에 다른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 중국과 그렇게 유독 경제적으로 밀착이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이게 100% 아세안의 굉장히 핵심 국가다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싱가폴도 중국이랑 좀 협업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합니다. 싱가폴은 특히나 해적 케이블을 어마어마하게 깔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최근 3개월 정도 이 수출 증가율 왔다 갔다 한 걸 국가별로 이렇게 순위를 보면요. 싱가폴이 2등입니다. 1등이 러시아. 여기는 이제 달러 결제를 네. 못하니까 중국한테 소비재부터 여러 가지를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싱가포르는 뭘 수입하느냐. 이 해적 케이블에 필요한 소재단에 필요한 밸류체인들을 엄청 수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아세안으로 이 케이블이 뻗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육지로 보여지는 이러한 철도도 집중해서 보지만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네. 이 해적 케이블에서의 어떤 전력 공급망도 중국이 상당히 좀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중국의 그런 지원과 관련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반응, 그다음에 그에 따른 동남아시아 국가 경제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동남아에서 중국 전기차 판매가 1위를 했다 이런 보도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네. 뭐 갑자기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꾸준히 늘려왔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중국 전기차가 동남아에서 갑자기 약진한 뭐 그런 배경 같은 게 좀 있습니다. 이게 가성비 측면에서 확실히 중국 전기차가 좀 앞서 나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차보다 평균적으로 가격이 20에서 30% 정도 좀 저렴하고요. 그리고 중국이 워낙 아세안에 조금 진출했던 이력이, 구력이 좀 긴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AS라든지 이런 네. 대형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괜찮다라는 평들이 있어요. 네. 실제로 문화권이 조금 더 가까운 측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택을 했을 때 우선순위에 한국 차보다는 중국의 전기차가 조금 더 앞서 나가는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태국에 공장을 짓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본격적으로 동남아 시장에 진출하기로 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BYD를 포함해서 이제 중국이 본격적으로 수출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최근에 이제 전기차, 차와 관련된 전문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은 퇴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남아는 무조건 가야 되는 시장인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 계속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 시장, 유럽 시장은 당분간 좀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유럽은 낫지만 그러면은 이러한 시장을 내가 진출하기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외형 확장을 하려면 동남아시아로 무조건 가야죠. 그래서 동남아시아 시장은 중국 전기차 기업들한테 상당히 중요하고 왜냐하면 중국의 전기차 침투율이 올라가고 있긴 한데요. 그 속도가 과거 대비해서 조금씩 더뎌지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침투율이 내려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 전기차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상당히 비싸요.
그러니까 중국 안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굉장히 앞으로 5년을 빠르게 봤던 건데 이게 조금씩 더뎌진다고 하면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선 다른 시장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게 대한이 동남아시아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쪽에서의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마케팅이나 여기서의 협업은 상당히 강화될 것 같고 이 뒤에는 공장을 동남아시아에 확보해서 동남아시아에서도 직접 생산해서 공급을 하지만 여기서 생산한 중간재를 미국에 납품하는 것들도 사실상 IRA 법안을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두 가지 투 트랙으로 접근해서 네, 상당히 공격적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태국에 공장을 진 거는 뭐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군요. 실제로 가성비로 따지면 중국 전기차가 경쟁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 시장에서는 앞으로 더 중국 전기차가 많이 팔릴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들 계신가요? 기관에서는? 중국 전기차 기업들은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전문가분들이 뭐 이렇게 중론이라고 해서 딱 한 가지로 의견이 모아지진 않는데 최근에는 일부 이제 중국 쪽의 전기차 약진이 동남아시아에서 좀 주목할 만할 거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대두가 되고 있긴 합니다.